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70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70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헌절 72주년 기념일입니다. 4년 전 촛불혁명의 으뜸 구호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였던 것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국민 속에 굳건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수호해온 정당으로서 앞으로도 헌법을 충실히 준수하고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21대 국회가 드디어 정식 개원하였습니다. 만시지탄이나마 국회가 정상화되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 21대 국회는 법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구성부터 국회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지금도 7월 15일 출범을 규정한 공수처법을 어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치와 각종 관행은 국회 운영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이 국회가 직접 만든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법을 어기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국회를 목표로 국회 운영에 임할 것입니다.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발목 잡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한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늦게 출발한 국회인 만큼 속도를 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긴급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국난 극복과 미래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들과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법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선거법이 과도하게 선거를 규제하여 각종 선거 활동이 과도하게 수사기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각종 소송과 재판이 범람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 결정을 환영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하며 특히 학계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경기도정에 더욱 전념하여 이사의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스스로 유보했던 당원권을 즉각 회복한 바 앞으로 핵심 당원이자 원팀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72주년 제헌절을 맞이해서 헌법의 의미와 제헌 의원들의 그 당시의 마음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3장이 입법부, 국회가 있고 제4장이 행정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행정부보다 앞순서에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긴 하지만 국회에 부여된 책임이 훨씬 더 크고 무겁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행정부는 입법 결과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비상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행정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재연 국회 때는 1년 365일 중에 320일을 국회를 열어서 휴일을 반납한 채 밤낮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발의를 해놨는데요. 우리는 이제야 상시국회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는 그런 국회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야당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 간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단순히 낡은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에는 태양광과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교실에는 와이파이와 스마트 기기를 보급해 디지털 교육 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핵심이 집약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5조 원을 투자해서 약 3,000동의 초중고 건물을 친환경 디지털로 바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12만 개 이상의 일자리도 생겨날 것입니다. 오늘 그린 스마트 스쿨 시범학교 한 곳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제로 에너지 건물로 지어졌고 원격 수업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도 잘 구축된 그런 학교입니다. 미래 학교의 모습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그린 스마트 스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친환경 미래 학교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존중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는 점과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제어하겠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평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특히 종부세의 경우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실제 이 최고 세율의 적용을 받는 과표 구간에 들어가는 개인은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이긴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점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으로부터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제 종부세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이 토론회에서 비록 2016년 기준이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이 약 15억 원 이하 구간에 집중되어 있고 15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급격히 과세 대상이 감소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김진애 의원이나 시민단체들은 중간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고 이 구간들에 적용되는 세율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입법 과정이 있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는 이러한 주장들도 함께 검토돼서 7.10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5.18 공법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이용빈 의원의 대표 발의로 발의되었습니다. 2002년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됐지만 현행 법률은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규정하지 않아서 지위와 예우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매우 그 취지에 공감하고요. 저 역시도 법사위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72주년입니다. 70여 년 전 재헌 국회의원들은 1919년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민국의 법통이 있음을 천명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열망으로 국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문을 여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되고 국회 스스로 만든 국회법을 어기고 일하는 국회법을 제1야당이 거부하고 공수처법은 시행됐는데 발효됐는데 공수처는 없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제도화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재헌 국회를 만든 우리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48년 재헌헌법을 관통한 것은 국민인 주인인 나라와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재헌헌법 18조에 담긴 이 균점권과 제84조의 모든 국민을 위한 분배를 통한 사회 정의 조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이고 걸어야 할 길입니다. 재헌헌법의 정신을 되새기는 책임 정치가 절실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부동산 대책 입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주택자와 세입자와 같은 평범한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고 힘없는 국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꼭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존중합니다.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건과 관련하여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저도 사건 초기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 알려진 상황과는 달리 피해자 측에서 피해 여성 지원 단체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 사실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피해 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우리 당의 일련의 대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또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가치로 삼는 정당으로서 고인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 보호라는 두 지점에서 일의 경중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당에서는 향후 진상규명을 포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을 삼가해야 할 것이고 이번 사건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72주년 재헌절입니다. 어제 재헌절 하루 앞둔 21대 국회가 87년 이래 개헌 이래 가장 늦은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늦었지만 여야 합의로 국회가 가동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7월 국회는 민생을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난, 민생고 심화에 대처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국민의 고단함을 해소하기 위한 추경과 국가 재건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1대 국회도 역량을 하나로 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개원 연설에서 협력, 협치, 협조를 거듭 강조하신 것도 코로나19 국가위기 극복 등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협치가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72주년 재헌절을 맞이하여 21대 국회가 정정의 국회가 아닌 협치와 협력의 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